안녕하세요. 과제 잘 쓰는 방법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제를 쓸 때 제안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제를 쓰려고 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처음에 과제를 받게 되면 20장에서 50장, 많으면 100장 이렇게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창업과제 같은 경우는 10장 미만 정도라서 크게 어렵진 않은데 금액이 크고 어려운 과제를 써야 되면 20장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 과제 계획서 같은 것들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한 10장, 20장 정도 쓰는 거 되게 어렵게 쓰잖아요. 글짓기 할 때도 생각이 안 나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만약 과제 제안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글을 먼저 잘 쓰려면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좋은 샘플 같은 것들을 읽어야 됩니다. 공모 과제를 작성을 하거나 제안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비슷한 주제가 이렇게 모여있는 과제 제안서 같은 것들이나 저는 논문도 많이 보는 편이고요. 특허 같은 것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는 이제 정부 과제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과제 개발 결과서, 그러니까 연구 결과서 같은 것들이 모여 있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보고서 같은 것들을 참조를 하시면은 이 사람들은 시장 동향을 어떻게 파악했구나, 목표를 어떻게 잡아서 개발 꼭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발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서 작성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아이디어 자체를 좀 많이 알고 싶을 때는 슬라이드 쉐어라는 것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슬라이드 쉐어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발표 자료들을 되게 잘 올려놓거든요. 특히 최신 기술 동향이라든지 오픈소스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 최근 이러이러한 것들이 떴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슬라이드 쉐어에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도 아이디어를 참고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논문 같은 경우는 리스.kr을 많이 보고요. 저는 보통 이 세 군데 사이트를 아이디어를 낼 때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키프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특허청인데 특허청에 들어가셔서 아이디어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좋은 글들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다 보면은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글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or.kr이 맞다고. 제안서를 쓸 때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써야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개발자인데 개발 분야만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사업 제안서에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업화를 하게 되면은 사업화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총망라해서 써야 돼요. 특정 분야만 알고 있고 이것만 알고 있는데 이것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부분들을 더 광범위하게 포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제 제안서를 쓸 때의 실무자들의 고충이기도 한데요. 좋은 과제 제안서들을 보면서 사실은 견눈질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개발을 많이 알지는 못하고 과제를 따낸 제안서 같은 경우도 개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다른 과제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구나 많이 보고 그거에 맞춰서 쓰기도 하고, 보통 쓰기 전에 개발자들과 그 분야에 대해서 미리 먼저 공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물어보면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사업화 전략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실 때 영업을 해보신 분들, 사실은 대표님들이 잘 아십니다. 대표님한테 그렇게 물어보셔서 면접 경험들을 쌓아 나가시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나도 계획 같은 것들을 잘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계획만 세우는 거는 좋은 제안서가 될 수 없어요. 실무적인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제안서 작성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를 작성하실 때 사실은 글만 작성하시게 되면 밋밋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한 장에 그래도 한 개 정도, 혹은 이제 두 장에 하나, 아예 이제 페이지 전체가 글만으로 빽빽하게 가득 차 있으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건조한 글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항상 좋은 그림을 그때그때 배치해서 잘 넣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구조를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구조를 잘 짜시려면 샘플 계획서의 구조를 한번 뜯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썼던 과제 계획서 중에서 하나가 해외 개발 노선국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깔아주고 그걸 실제로 작동시켜서 배치를 하는 그런 과제 계획서를 하나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계획서를 써야 된다고 하면은 별로 생각나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해서 뭔가 어디 다른데 구축을 해본 계획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떤 구성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지를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앱을 만들기 위한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어떻게 도출을 했다, 혹은 트렌드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주변의 경쟁자들은 어떻게 개발을 해왔고 요즘에 뜨는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든지,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할 때는 UI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떤 앱을 만들겠다, 혹은 이제 이 앱은 이런 사용자들한테 만들 거니까 이 사용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그 피로를 느끼고 있어서 이런 기능들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획사안에 잘 서술이 되면 좋고요. 개발할 때 개발 기간이 얼마 정도 잡혀 있고 그 상태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구축을 할 때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담당자들한테 이제 어떻게 구축을 할 건지 장소는 어디로 하고 뭐 AS 기간 얼마 정도로 하고 만약 고장이 나게 되면 교체돼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교육 동영상을 만들지 말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되고 그것들이 과제 제안서의 구성으로 이렇게 잘 짜여져서 녹여나게 되면은 아주 멋진 제안서가 될 수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